운동생리학 1강의 제목은 운동생리학의 개관이네요. 개관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만큼 1강은 쉽게 빨리 넘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1강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1강 자체가 운동생리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1강에서는 주요한 용어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용어들로 2강, 3강, 4강 이런 강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혹시 운동역학을 들으신 분들 계시죠? 운동역학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1강에서는 주요한 용어만 기억하시라. 어차피 그런 내용들이 뒤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 생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강에서는 항상성이라는 개념 정도, 그리고 체력의 종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성 그리고 체력의 종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운동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학에서도 다시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용어의 의미가 역학과 생리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생리학 1강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운동의 개념, 항상성의 개념, 그리고 체력의 개념, 체력의 유형,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주요 용어를 보시는데 도입 부분에 이런 말이 보이네요.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은 외부 환경에 반응해서 일시적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적응의 현상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반응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적응이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우선 반응이라는 단어는 어차피 뒤에서 공부할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간단히 개념만 잡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운 날 밖에 나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몸에 소름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런 날 맥주까지 먹으면 확 끝내주죠. 그런데 왜 소름이 올라오고 왜 몸이 떨리고 오줌이 자주 마렵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달라진 체온, 즉 지금은 낮아진 체온이겠죠? 그런 자신의 낮아진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체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 외부의 환경에 맞추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내부의 환경이 달라지는 일, 그런 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달라진 외부의 환경에 맞추어서 내부의 환경도 변화시키는 일이지만 크게 보면 사실은 인체의 내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 그런 성향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뒤에서 배울 내용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지금부터 배우시는 생리학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선 에너지 대사라는 겁니다. 인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활용하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항상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내용이 호르몬이라는 건데, 호르몬 배우실 때 저는 무조건 그럴 겁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럴 건데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공부하시려면 호르몬의 이름과 기능, 그리고 호르몬의 생성 장소, 이런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르몬의 양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다 못 외워요. 그거 외울 거면 차라리 의사 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지 말라고 할 텐데 어쨌든 그 호르몬이 바로 항상성의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막상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호르몬들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반대 역할을 하는 그런 짝이 되는 호르몬들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혈당량 조절, 수분 조절, 전해질 조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걱정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기억하실 내용이 그런 방법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구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계 파트도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데 순환계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던 호르몬 중에서 상당수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혈액 속에 섞여서 이동을 하는데 그런 혈액이 항상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혈액은 인체의 체온 유지에도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인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성이 유지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인체의 내부 상태는 언제나 항상 일정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인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변화하는 상태예요. 헐,
인체는 항상성을 통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더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한대.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외부의 기온이 낮아지면 인체는 체내의 온도를 올리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인체는 내부의 온도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체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인체의 내부가 고정된 상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이고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써 있을 겁니다. 블라블라 하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항상성을 통해서 유지되는 영역은 체온, 혈압,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 혈당의 조절, 산과 염기의 조절.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적응이라는 거잖아요. 적응이라는 것도 어차피 뒤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요, 겨울에 영하가 30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하 5도 정도면 추위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도에서는 냇가에서 멱도 감는데요. 그런데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영상 4도 정도만 온도가 내려가도 신문에 동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비슷한 기온의 사람들이 냇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기온의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체의 적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추운 기온에 살다 보니까 그런 기온에 적응을 해서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밖에 신체의 여러 가지 상태가 낮은 기온에 알맞게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온에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피하 지방층도 얇고 그 밖에 인체의 상태가 높은 온도에 알맞게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인체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이런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지금 도입 부분에서 약 8분 정도를 썼습니다. 이제 도입부가 끝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1강의 절반 정도를 끝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운동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운동과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선 운동이라는 개념은 역학에서 말하는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역학에서는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일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생리학에서는 건강이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신체적인 활동들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번 주말에 나랑 운동하러 갈래? 이런 운동이 생리학적 의미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개념은 항상성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성의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날개의 운동 중에 항상성 조절,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우선 그거부터 보죠 뭐. 우선 대표적으로 체온 조절을 하는 일이 항상성의 사례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체온을 낮추려는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노인 체육 지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노인 체육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연령이 높은 분들은 혈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과격한 운동을 막 권하면 큰일 납니다. 운동의 강도를 막 높이잖아요.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난리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조절한다. 이런 내용이 보여요. 체내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 외에도 혈당을 조절하거나 혹은 체내의 산과 염기를 조절하거나 하는 것들이 운동 중에 나타나는 항상성의 조절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운동 중에도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PPT로 돌아오죠. PPT에서 보면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정말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외부로부터 감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체는 그런 감각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수용하죠? 당연히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하죠. 그런 감각기관을 수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추위라는 감각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어디선가 처리하겠죠? 그 처리하는 기관이 통합기라는 겁니다. 여기선 뇌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감각 정보들이 해석되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들이 만들어집니다. 추위라는 감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체의 내부의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인체의 각 기관에 어떤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명령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시상하부라고요. 이제 시상하부에서 명령이 만들어지면 그 명령은 구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효과기예요. 예를 들면 명령을 받아서 호르몬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양을 억제하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체내의 산소의 공급량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런 거죠. 바로 그곳이 효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PPT를 통해서 기억하실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자극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시상하부에서 통합되고 명령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명령은 효과기에 전달되어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생리학에서 1강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1강의 내용들은 어차피 뒤의 강들을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1강의 문제들은 최근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나왔던 촌스러운 문제들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선 항상성이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인 2014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수원에서 교재를 만들었었죠. 교재에 수록된 난이도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정도, 그 정도의 생물 교과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단원의 개수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 적은 내용만 공부하면 거의 만점이 나오곤 했었죠. 그럴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생리 반응에 의해서 내부 환경을 작은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네요. 환경이 변화했어. 그래서 크지 않은 범위가 있어. 인체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간단하게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 그런 현상.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게 뭘까요?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텐데 또 그 앞에서 1번의 답이 항상성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기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실 개념은 신체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체 활동이라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이걸 공부하시겠다고 시간을 많이 끌면 난리 납니다. 그런 공부는 바보들 공부입니다. 우선 신체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거나 심장이 박동하거나 소화기관이 움직이거나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체에 그런 활동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그런데 인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걸 소화시키고 그걸 다시 에너지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걸 에너지 대사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신체 활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신체를 움직이는 것. 그러면 운동은 뭘까요? 어떨 때는 우리는 운동도 신체 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용어에 대한 재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생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신체 활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역학에서 말했던 운동하고도 조금은 다릅니다. 생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건 건강이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들을 말합니다. 구분할 수 있죠?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납니다. 운동이니 신체 활동이니 이런 개념은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날개 부분에 실어드린 주요 개념 1, 주요 개념 2, 이 정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셔도 돼요. 이번엔 체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매년 책을 다시 만들 때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체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매년 시험에 2문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수록을 해놓긴 합니다만 이건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 개념 정도만 정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셔도 돼요. 교재에는 행동 체력, 방위 체력 그러면서 그 하위 요소들까지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를 다 해놓으시고 시간이 약간 남는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생리학에서 말하는 체력이라는 건 인간의 신체 활동을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체력 안에는 어떤 신체 활동을 일으키는 힘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자극들이 있죠. 그걸 스트레서라고 하는데 스트레서에 저항하는 힘도 포함됩니다. 그걸 생리학에서는 행동 체력, 그리고 방위 체력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에 있는 표는 그런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의 세부 내용까지를 써드린 것 뿐이에요. 그 내용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다 알 겁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PPT 화면에 있는 내용도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행동 체력이 뭐다? 그러면 육체적인 활동을 만드는 힘이다. 운동을 일으키거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방위 체력은? 방위 체력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자극들에 맞서는 힘을 말합니다. 스트레서에 대한 저항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스트레서라고 하고 있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스트레서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을 말하고요. 그 자극에 저항하는 힘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용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체력을 건강과 관련한 체력과 운동 기술을 구현하거나 습득하는 데 관련된 체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도예요. 굉장히 임의적인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와, 체력이 이러면 두 개구나. 건강 관련 체력이 있고 운동 기술 관련 체력이 있구나. 이걸 외워야지. 이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외울 건 이건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다 외워야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그러면 스포츠 지도자 시험 보지 마시고 의대나 약대 이런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했지만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우지 않아도 풀리기 때문에 외우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 있지만 외우지 않아도 풀릴 거라고 했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2016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운동기술 관련 체력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다 외우고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외우지 않고 풀어보죠. 운동기술 관련 체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데 관련된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바꾸어 보면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꾸고 직접 풀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권투라는 운동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될 요소만 골라내면 될 거 아닙니까? 1번 민첩성 어떻겠습니까? 민첩성이 있어야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저는 근력 운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근파워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가구는 저희 집사람이 옮깁니다. 벽에 못도 집사람이 박습니다. 저는 전구 정도 갑니다. 조금 창피한 거 압니다. 뭐 어쨌든 제가 근파워는 약하지만 권투는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빨리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상대방 주먹을 잘 피하는 편이에요. 권투는 꼭 상대방을 KO로 이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한 대라도 더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막 도망다니다가 2대만 더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민첩성. 이건 분명히 운동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는 건 순간적으로 근육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권투의 운동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권투라는 동작이 상대방의 주먹을 보고 피하고 그리고 틈을 노려서 다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기술을 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순발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3번에 신체의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의 조성이라는 건 신체가 어떤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들의 구성 비율은 어떤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건강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지방이 너무 많아 그러면 건강이 좋지 않고 근육량이 좋아 그러면 건강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데 큰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스쿼시도 좋아합니다. 스쿼시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치한테 폼을 배웠죠. 그리고 그 폼대로 벽치기를 하면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나도 스쿼시를 어느 정도 잘 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하고 게임을 하잡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체형이 굉장히 통통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통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주 똥똥이었어요. 그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하고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늠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몸을 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똥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봐라.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제 전략은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을 좌우로 5분만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간에 게임을 포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 그분한테 코트의 중앙을 뺏기고 나서는요.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양반 주변만 빙빙 돌았습니다. 공을 3개 치는 것도 아닌데 로빙을 했다가 앞에다가 드랍을 걸었다가 결국은 제가 체력이 방전돼서 제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짐했죠. 다시는 체형을 보고 사람을 깔보지 않겠다라고요. 그분이 틀림없이 신체 조성으로만 따지면 지방의 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건강 관련 체력에서는 약점이겠죠. 건강 관련 체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운동 기술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본인이 코트의 중앙을 차지하고 저를 앞뒤로 계속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저를 지치게 한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을 제 나름대로는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로빙도 뛰어보고 드롭도 걸어보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둔해 보였던 이 사람이 제 기술을 다 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 기술이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술만 통하더라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신체 조성은 운동 기술을 습득하거나 발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드라는 건데 스피드는 민첩성과 순발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4번의 스피드는 사실은 1번하고 2번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문제들은 반드시 어떤 개념을 깡그리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는 공부를 오랜만에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 백지 상태이니까 이걸 다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